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2021년 11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설립됐고요. 동년 11월에 유가 증권시장에 분할 후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요 종속회사, 자회사를 포함한 반도체, ICT 섹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및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의 각 부문은 독립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법률적 실체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투자 사업, 무인 경비업 및 인력 경비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보안 사업, 커머스 사업, 플랫폼 사업,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464억 원, 영업이익 4,19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6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1월 분할 설립으로 비교식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 소식을 좀 밝혔는데 자회사인 SK실더스죠. SK실더스의 일반 공모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가 유상증자, 즉 IPO 공개법인을 통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었는데, 자, 이를 전격 철회한 거죠. 정정 사유는 일반 공모 철회 신고서의 제출입니다. 회사의 발행 예정 신주는요 1,445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었고요. 전체 운영자금 1,300억 원, 채무 상환자금 1,350억 원, 그리고 타법인 증권의 취득자금으로 1,772억 원을 배정한 바 있었는데 지금 이걸 전격적으로 좀 취소했다는 겁니다. 하단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 회사는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대표 주관 회사 및 공동 주관 회사와의 이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금 뭐냐면 SK스퀘어의 자회사죠. SK실더스의 IPO 공모 상장을 좀 준비 중에 있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상 오늘부터가 정상적인 날짜에서 오늘 청약일이었거든요. 네. 자, 이를 지난주 금요일에 전격 철회를 하게 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실더스가 IPO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최근 자본시장이 악화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흥행 참패는 좀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나요, 대표님? 네, 일단은 SK스퀘어의 경우에 지금 자회사의 제1호 상장이거든요. 자회사 인적 분할 설립 후 최초의 1호 상장이 바로 SK실더스였는데 네네. 이게 지금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지금 비슷한 업종으로는 세콤이라고 불리는 S1이라는 회사가 있죠. S1과 더불어서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공모가의 어떤 고평가 논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네. SK실더스가 사실상 이 수요측의 비교 밸류를 사실상 미국에 있는 사이버 보안사와 같이 비교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에 있는 이 사이버 보안 회사의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과대하게 좀 계상된 측면, 즉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회사와 이 SK실더스 간의 어떤 비교 우위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시장들의 좀 판견이 좀 있었고요. 공모가를 최하단으로 하더라도 지금 S1과는 오히려 S1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 시가총액이 좀 예상됐기 때문에 공모가의 어떤 고평가 논란이 좀 지속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최근에 어떤 증시 불확실성들이 좀 더 커지는 이런 관건에선 네네. 여러 가지 부담적인 어떤 요소로 좀 작용됐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지금 이 투자 판단에서 좀 이야기한 것처럼 적정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지 못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현재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대표 주관 회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시간에 시장이 좀 더 좋아지거나 SK실더스에 대한 어떤 기업의 가치가
적정하게 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다시금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1호 IPO의 상장이 철회가 되면서 이 외에도 SK 실더스를 시작으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그리고 오픈마켓인 11번가, 토종 OTT인 콘텐츠 웨이브 등을 순차적으로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다른 자회사들의 IPO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빠르게 지금 도래되고 있는 상장 일정 중에 하나가 먼저 SK 실더스였고 두 번째가 원스토어였는데 지금 원스토어의 사실상 일정은 예정대로 좀 추진하겠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5월 중순에서 5월 말 안에는 좀 가시화가 좀 될 전망인데 이 일정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저는 사실은 이게 반신반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사실 좋지 못합니다. 네.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 또는 이제 이 수요 예측 과정에서도 이게 과연 흥행을 좀 보장한다는 어떤 이 명분. 자, 근데 시점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원스토어의 경우에 지금 예정대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 발표가 좀 있었지만 지난해 기준에서는 오히려 적자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 때문에 네네. 지금 수요 예측에서도 과연 흥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만약에 원스토어 역시 사실상 이 수요 예측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상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올해 또 상장을 추진하는 보안 기업들도 몇 곳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SK 실더스의 상장 철회가 보안업계의 전반적인 저평가로 좀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 평가 부분에서는 사실상 많은 의견도 좀 있어요.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다 없다를 좀 차지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0년도 만약에 2021년도에 상장을 추진했다면 충분한 흥행을 했었을 상황이었죠. 지금은 사실상 현대 엔지니어링도 2022년도 최초의 IPO 업종으로 좀 이 부각이 좀 그렇죠. 됐지만 예. 전면 이 상장을 좀 철회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죠. 지금 사실상 이 공모 수요 예측 부분에서도 사실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관점은 기업의 사실 성패로 좀 좌우될 수 있어요. 시장에 처음 상장 진입을 했는데 그만큼 화려하게 입성하느냐 주목받지 못하고 좀 입성하느냐에 따라서는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게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SK 실더스의 상장 철회가 사실은 지금 뭐 뼈아픈 상태로 좀 판단되는 것은 맞지만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한 비교 시기에 미국에 있는 사이버 보안사와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고평가됐다. 또는 S1과의 어떤 상장 가치를 뭐 1조 원 차이가 난다. 매출액이 1조 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 실더스가 왜 공모가가 좀 비싸게 책정됐느냐. 시총이 네네. 오히려 더 상승해서 좀 갈 수 있느냐. 자, 이런 의문들을 좀 갖게 되는데 사실상 이미 상장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싸다를 논의해서는 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S1과 SK 실더스의 어떤 사업 영역이 좀 다릅니다. SK 실더스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서 보안 솔루션 IT가 좀 더 가미된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부분적으로 이 매출 포지션의 어떤 확대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고요. S1의 경우에는 물리 보안이라고 해서 네. 즉 쉽게 말하면 출동 요원이 가서 서비스라는 이 용역에 관련된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어떤 인식과 수익성의 인식 관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물리 보안에 확정된 수익원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만큼이 돼서는 안 되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공모가에서 뭐 흥행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청약도 불발이 된 어떤 사태가 뭐 이게 뭐 없이 대한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증시의 어떤 안정화 시점에 상장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차라리 좀 지금 이 상장을 철회한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올해 IPO 시장이 지난해와는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보로노이가 이제 수요 예측 이후에 IPO 계획을 철회를 했는데요.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불확실성의 지속, 증시 악화로 IPO 시장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IPO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2021년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2022년도 상반기에 IPO 대여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일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2022년도 1월부터 가시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뭐 장기화, 그리고 빠르게 확산된 어떤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의 어떤 가속화들이 사실상 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빠르게 좀 작용이 좀 됐기 때문에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상황들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일정을 충분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증시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 상장 종목에 관심을 못 받는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전반적인 지금 상황들이 IPO 대여가 사실상 2020년도, 2021년도에 대비해서는 공모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단 예측도 사실상 기대하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 두 번째, 네네. 지금 청약의 어떤 흥행 관점에서도 사실상 이 청약이 100% 청약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장 초일에 사실상 100% 청약이 안 된 케이스가 과거 우리가 종목들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새롭게 입성을 하면 무조건 흥행한다라는 공식이 2020년도와 2021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통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의 기조유지에 내가 상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청약의 흥행 미달이나 수요 예측의 이 평가가 좀 고평가로 좀 받지 못하고 사실상 좀 저평가로 인식이 좀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점보다는 오히려 상반기에 계획을 했던 IPO 일정들이 하반기나 2023년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SK 스퀘어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원스토어나 11번가의 상장들을 예정 일정대로는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 역시 수요 예측 평가에 대해서 저평가의 이 기업의 어떤 가치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점이 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에서는 수요 예측이 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리한 상장 추진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점보다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로 좀 미뤄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K스퀘어가 이렇게 자회사의 상장 철회 소식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SK스퀘어 지금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SK실더스의 상장 철회 모멘텀으로 이게 상장 기대감이 단순하게 어떤 모멘텀을 좀 작용을 했었는데 네네. 이를 철회를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우려감들이 좀 더 크게 작용되는 원인. 오늘도 5.17% 하락한 45,900원,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원스토어 그리고 11번가 상장도 유효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지속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는 거죠. 원스토어가 사실상 상장을 예정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만약에 철회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빠지고 자,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상장을 예상되는 일정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평가받을 것인가. 공모가 상단에서 사실상 출발을 한다면 흥행 요소 관점에서 기대감 관점에서는 SK스퀘어가 사실상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수요 예측에서도 평가가 좀 미미하거나 지금 청약을 하더라도 불발될 가능성이 좀 크다면 네. 상장할 오히려 지금 이런 의사 결정이 도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지금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을 향후 모멘텀을 우리가 좀 책정해 나간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 원스토어의 상장 일정이 예상대로 좀 추진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있거든요. 수요 예측 과정에서의 자 가부가 좀 가장 중요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원스토어의 어떤 수요 예측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일단 투자 의견은 좀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도 지금 5만 원대가 지금 이탈됐기 때문에 추세는 모두 좀 무너진 형국인데 사실상 하반기에 SK 실더스 또는 원스토어 11분가의 상장들이 가셔야 된다면 이는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종목 재점검을 통해서 SK스퀘어는 다뤄드리도록 하고 관련돼서 뭐 지금 원스토어 관련된 일정들은 기업공시연구소에서 저희가 한 차례 더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스퀘어는 일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스토어의 상장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에 IPO 일정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SK스퀘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1997년 설립돼서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속 자동화 시스템 기반의 반도체 패키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등이며 표면 실장 공정과 LED 패키징,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펜서를 1998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시켰고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 LG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며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39억 원, 영업이익 492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4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0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9.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용 설비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과 손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는데 5월 4일자 공시부터 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엘파텍이 발행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프로텍 최대 주주 특수 관계자의 신주 인수권 불행 사건이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와 이 특수 관계자 2인은 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 즉 약속했다는 겁니다. 확약의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2인이 프로텍 지분 18.14포인트 그리고 엘파텍의 제1회차, 2회차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행사 기간의 만료일까지 행사하지 않겠다. 두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 2인은 동신주 인수권을 만기까지 보유 또는 엘파텍에 무상 증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 특수관계자 2인은 엘파텍이 발행하는 주식 신주 인수권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은 엘파텍이 발행한 제1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4억 5천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5억 7천5백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좀 됐냐면 지금 회사의 내부 거래자, 내부의 어떤 거래 특혜가 있었다라고 회계 처리 기준을 좀 위반했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프로텍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 인수권을 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의 어떤 이익 요건을 부합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은 빠지겠다. 본인들이 이 부분을 전량 회사 측에 돌려주겠다라고 네. 좀 결정한 의사결정이 좀 됐고요. 이에 대해서 5월 4일입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프로텍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가 결정이 된 겁니다. 프로텍의 2022년도 4월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돼서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인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회사의 주권 거래가 재개될 것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는 추가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취득 예정 주식 수요 42만 주입니다. 전체 취득 예정 금액은 123억 원입니다. 취득 예상 기간은 5월 7일부터 2022년도 8월 6일까지입니다. 취득의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밝혔고 위탁 중개업자로 KB증권을 내정했습니다. 취득 결정일 5월 6일이고요. 이를 매수 주문 한도의 총량은 4만 2천 주입니다. 즉 하루에 4만 2천 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월 2일까지 132억 원이었죠. 123억 원의 회사 자금을 통해서 전체 42만 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실 지난 4월 8일에 프로텍을 다뤘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예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불행사 공시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 그럼 이제 이 실수를 좀 극복하고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프로텍의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고가 됐던 네네. 비교적 우량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뜬금포로 사실상 주권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 관건은 이 증선위의 회계 처리 위반으로 사실상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종국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회계 처리 위반이 아니라 검찰에 통보가 되는 조치가 의결이 되면서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된 겁니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기준의 위반이 단순하게 임원의 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를 넘어서 검찰에 통보가 된 경우에는 주권 거래 정지 사유가 해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자, 이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는데 회사는 2013년도부터 2013년과 2019년도까지 약 7년간 내부 관계라고 여기었던 아까 언급드렸던 엘파텍과의 어떤 이 특수 관계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즉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어떤 특혜를 제공했었다라고 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래 유형이 이 회계장부, 회계 주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회계 정보를 이 일반 투자자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중대한 어떤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고 증선이 좀 판단했었고 이게 검찰에 통보가 되면서 프로텍의 경우에는 사실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네네. 저희는 그래도 거래 정지는 피하지 않겠는가 상장 유지 결정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해서 바로 상장 유지 즉 거래 재개는 좀 됐는데 아직 검찰 통보 이후에 기소 여부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부가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금융위원회에서 좀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만약에 없다면 이 리스크는 해지가 좀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좀 맞는데 네. 일단 저는 뭐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사실상 이 프로텍의 어떤 회계 부정 행위가 사실상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좀 결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과 또 횡보에 대해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 그렇다면 이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럼 모두 탈피한 것인가? 네네. 자, 이 관점인데 증선위에서의 어떤 검찰 통보 이후에 이게 뭐 정식적인 수사 여건에서 확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회사는 이와 관련돼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좀 판단을 좀 할 것이고 일단 이 기업의 자체적인 어떤 이 상장 적격성의 어떤 문제는 없었다라고 좀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 적격성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신뢰성 회복 관점에 회사가 주목받아야 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회사의 사업 가치가 훼손되었는가
자, 이 부분인데 전혀 훼손된 것은 아니죠. 지금 사실상 이 거래 정지 이전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오히려 매수기는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회사 최대의 이 기술이라고 좀 보여있는 히트슬러그입니다. 방열판이라고 불리는데 이 방열판이 사실상 이 성장세가 40%에 좀 육박하는, 즉 2021년도 하반기에 성장을 주도했던 이 기술이 바로 이 방열판 매출 부분의 성장이었는데 히트슬러그의 이 1분기 실적 호조도 반영될 것이고, 만약에 반기 이후 3분기까지 기조 유지가 된다면 2022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 달성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0% 그리고 22%의 어떤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 예측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상장 적격성의 어떤 이슈는 있었지만 사업의 가치 훼손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프로텍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사업의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프로텍 회사의 사업 가치는 이제 전혀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 부문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프로텍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주가 실망감이 좀 반영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좀 보여준다면 지금 39,000원 이후에 다시 35,000원. 상승 구간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된 흐름들 좀 가져왔던 종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낙폭을 좀 더 가져갔던 구간 여기인데, 자, 오늘도 7.6%가 하락한 26,650원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추세적인 지지선 라인까지 좀 거의 다 도달된 셈인데 꼬리를 달면서 이탈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00원이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2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린다.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수 변동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검찰 조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소폭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이 중대한 과실로 판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사실 2022년도에 사상 최대, 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은 잘 참고 포인트가 좀 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26,2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0원,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23,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봐도 무방한 구간입니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는 22,000원, 22,000원에서 23,500원, 22,000원에서 23,500원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2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23,000원이 이탈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 22,000원에서 23,500원까지 10%의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에디슨 EV입니다. 에디슨 EV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제조업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됐고요.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단 장비, 유리 기판 검사 장비의 제조와 판매인데요. 뿐만 아니라 2017년 전기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서 2018년 초소형 전기차 D2를 출시했고요. 2019년에는 초소형 화물차 D2C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96억 원, 영업손실 7억 7천만 원, 당기순손실 8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5% 증가했으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파산 신청 기각이 좀 됐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5월 4일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자 파산 신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사건 번호 2022년도 하합 158 파산 선고입니다.
김모 씨 외 7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채권자는 김모 씨 외 7명입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에디슨 EV고요. 채권 금액은 전체 36억입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에디슨 EV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라고 좀 신청을 좀 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김모 씨 외 7명이 36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채권에 대한 여부는 공시상에서 아직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36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 외 7명이 회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이 결정을 구하는 공시가 좀 제출이 됐었고 네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회사 파산 신청 기각 공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기각 일자는 바로 오늘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인데 기각의 사유는 법원이 기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청인의 취하. 즉 김모 씨 외 7명이 파산 신청 36억 원에 대해서 파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신청인들이 자진해서 소송을 좀 취하를 한 겁니다. 신청인 김모 씨 외 7인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접수했는데 신청인이 소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상기 확인 일자는 신청인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디슨 EV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파산 신청이 취하됐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게 좀 회사 측의 압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사실상 좀 많이 좀 다뤄봤었죠. 휴센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멜파스도 있었죠. 여러 회사들이 사실상 이 파산 신청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M2N도 좀 기억이 납니다. 네네. M2N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이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산 신청을 좀 구했다라고 좀 신청된 사례. 즉 이 파산 신청이 사실상 주권거래 정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회사 측의 이해관계자들이 파산 신청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이 대금 회수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도 악용된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 에디슨 EV의 파산 신청도 과연 이 36억 원의 채권 여부가 지급되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어떤 분쟁이 좀 가시화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지만 오늘자로 사실상 파산 신청을 좀 기각을 했다. 즉 신청을 취하했다는 것은 일종의 액션이 가미가 됐었고 충분히 회사의 어떤 내용의 부분적인 합의가 도출되자 네네. 파산을 자진해서 취하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채권 금액이 총 36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에서 실제 금액을 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일까요?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에디슨 EV가 사실상 쌍용차 인수대금 300억 원을 컨소시엄을 통해서 마련했었죠. 지금 사업보고서상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342억 원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16억 5천, 기타 매출 채권들을 좀 빼면 전체 지금 현금성 자산이 340억, 360억 정도로 좀 이 추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보면 회사가 자금 여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이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회사가 인수자금 조달을 대부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자, 내용도 보도록 할까요? 지금 회사가 발행한 전체 이 전환사채 내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회사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부분 제가 항상 꼭 읽어봐야 된다고 좀 강조드렸죠. 네네. 지금 1회차 부분에서 좀 회사는 1회차 무기명시 이권무 무보증 사무호 전환사채가 있었고요. 2회차 무기명시 이권무 무보증 사무호 전환사채 전체 4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아직 미상환된 것이 보여지는데 지금 시점에서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만기 취득이라는 공시가 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최종 보고서 빼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이후에 네. 사항들을 보면 3월 29일자 이후에서 사실상 지금 만기 취득된 사항들이 좀 없었다는 거죠. 자, 내용은 없죠.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없다는 것은 400억 원의 상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36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 현금성 자산은 모두 사채 상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6억 원의 추가적인 어떤 채권 채무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좀 전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회사는 4회차, 5회차, 6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전격적으로 좀 철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200억 원, 200억, 200억 합의 6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추가로 좀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모두 철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성실 공시 리스크까지 부각이 된 셈이죠.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지정됐고 감사 의견의 거절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성실 공시 리스크가 아마 이 세 건이 모두 철회가 좀 되거나,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3회차, 4회차, 5회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전체 철회 건수가 6건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좀 판단할 때 15점을 넘을 것으로, 부가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 사유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발생되는 셈입니다. 네. 네, 이렇게 상장 폐지 사유가 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제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바로 5월 6일에도 사실상 보도 매체에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네네. 오늘 기사에서도 제가 오늘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금융감독원에서 사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모니터링 강화 조치 플러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지금 이 부실회사의 어떤 인수합병과 관련된 어떤 주가의 단기 급등 사례, 그리고 지금 실체와 주체가 좀 불분명한 지분 공시를 교묘하게 회피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주체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좀 다소 포진이 좀 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에디슨 EV, 쌍방울, 현대사료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최근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사하겠다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에디슨 EV의 경우에는 사실상 쌍용차 인수를 빌미해서 주가가 거의 지금 1000%대 급등을 좀 했었던 이력이 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인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좀 종결이 된 것인가? 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전격적으로 계약도 해지가 된 상태고 계약금 300억 원은 좀 몰수가 당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주의는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 가처분 신청도 좀 냈는데 지금 시장의 여론 좋지 못합니다. 네. 회사가 36억 원의 채권 채무에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 여력을 보여준 상태에서 오히려 쌍용차 인수를 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조달 자금 자체도 6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추가적으로 좀 발행한다는 점, 그다음에 유상증자 대금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56억 원, 69억 원, 그리고 69억 원, 70억씩만 잡아도 지금 140억, 190억, 196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600억, 190억이니까 796억 원의 자금 조달이 모두 실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 된 그렇죠. 셈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철저히 좀 조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요. 왜냐하면 기대감으로만 이해해서 주가가 좀 오른다는 것, 자, 그 부분도 물론 잘못은 됐지만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인수합병에 대해서 가능할 것처럼 오인하게 된 이런 공시도 분명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무엇보다 이제 우리 보유자분들이 가장 우려가 깊으실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에디슨 EV 감사 의견의 거절로 인해서 2023년 4월까지는 자동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지금 36억 원의 채권 상환 여부, 그다음에 400억 원으로 보여지는 1회차, 2회차 전환세채 상환 이슈까지 좀 불거졌을 텐데,
회사는 상한 이후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는 것 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에디슨 EV 보유자가 굉장히 힘들고 좀 답답하겠지만 충분히 이 기간 안에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